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제15회 고려대학교 해상법 전문가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상보연구센터 연구교수 김원강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현장을 찾아보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올리고요. 그 다음에 바쁘신 중에도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으로 해상법 전문가 강좌가 제15회를 맞이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매해 12월에 진행한 본 행사는 지난 1년간의 다양한 해상법 이슈들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쟁점들을 소개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오늘 행사는요, 2023년 중요 해상법 판례 소개, 그 다음에 제13회 해상법 자담회, 그리고 저녁에는 제5회 최희식 교수 렉처로 해서 알차게 꾸며졌으니까요.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1세션 이상혁 변호사님의 2023 중요해상법 판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상혁 변호사님은요, 사법연수원 제41기로 수료하시고 고려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지금 김행장 법률사무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귀중한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이상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2022년도에 이제 선고된 중요 해상 판례 소개입니다. 1년마다 저희의 그 해법 패키지에 이제 중요 해상 판례들을 이렇게 이제 그때 매년도 선고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요약을 해서 주로 이제 판례를 소개시켜 드리는 방향으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 소개고요. 일단은 오늘은 6개의 판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낚시 여선의 그 다리 충돌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된 사안과 그 다음에 임금채권 보장보험 등에서 보장하는 퇴직금, 그리고 제척기간 도달 이후의 연장의 유효성, 그 다음에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보관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척기간 기산점, 그리고 선박 수리 중 사망사고에 대한 선장의 형사책임, 그리고 해사안전법 제104조 2의 제2항에 대한 위헌 결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음주운항 조항에 관한 위헌 결정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하급심 판례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2022년도 당시에는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었고 이제 2023년에 이제 항소심 판결, 2심 판결이 이제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낚시 어선이 저희 그 원산 안면대교라는 거기 그 태안군 근처에 있는 그 대교의 이제 교각에 부딪힌 사고에 대한 국가가 부딪힌 사고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었던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는 뭐 단순화시키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 10월경에 이제 선장 B, 그러니까 이제 선주이기도 하고 이제 선장 B가 운항하는 낚시 어선에 이제 승객 한 21명 정도가 이제 승선을 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지점, 그 낚시 포인트로 이동 중에 그 안면대교 이제 있던 그 교각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요 위치가 바로 이 사고가 난 그 위치인데요. 그래서 이 교각에 이제 그 밤중에 운항을 하다가 이제 이 교각이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이제 사고가 난 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당시에 이제 중상자도 나오고 경상자도 나왔는데 이 중에서 A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초반에 경상자로 분류가 돼서 바로 그 긴급 호송이 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상황이 악화됐는데 결국에는 그 구조대가 왔을 때쯤에는 이제 심정지 상태에 빠져서 사망하게 된, 갑작스럽게 이제 사망하게 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또 이제 국가에 대해서 이제 국가배상 책임을 물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유족의 주장은 야간에 이렇게 항행하는 어선들이 많았음에도
승무원이 교각 기초 표시 등을 꺼진 상태로 방치하였다라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과실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특히 영조물 책임을 물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영조물이 안전한 상태로 이제 그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해경과 소방 공무원들은 A가 중상자임에도 아무런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경상자로 분류해서 곧바로 하선시키지 않았다. 이 부분도 역시 구조상의 어떤 과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는 뭐 그 경상자로 분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퉜지만, 이제 그 교각과 관련해서는 사고 당시에 이제 대교의 교량등, 이거는 이제 대교 위에 있는, 그러니까 30m 높이 위에 있는 그 교량등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이제 볼 수 있는 그 등을 말하는 거고, 그건 이제 켜진 상태였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항로 표지도 모두 설치돼서 점등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교각 기초 그 표시등은 꺼져 있었지만 나머지 뭐 항로 표지나 이런 것들은 다 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심,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여기 보시면 그 원산 안면대교의 교각에 등을 설치한 후 이를 점등해서 그 대교 밑을 지나는 어선이 대교의 교각에 충돌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주의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거기 피고, 그러니까 국가소득 공무원이 이제 그 주의 의무 위반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켜져 있었음에도 켜져 있었다면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주교각을 식별을 해서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의 의무 위반 행위와 그다음에 사고 사이에 상당한 관계가 인정됐다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자 분류 등의 과실 이런 것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 갑작스럽게 이제 심정지가 와서 사망을 했는데, 이게 그 구조대가 아무리 빨리 합리적인 시간에 빨리 와서 이분을 이제 후송해 갔더라도 결국에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인정이 돼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송 대상자의 선정상의 과실에 대해서도 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결국에 이제 1억 9,5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을 국가에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제 1년 후에 이제 항소심 판결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항소심 판결에서도 이제 그 각 교량등만으로는 교량등, 그러니까 그 30m 위에 있는 그 교량등만으로는 교각의 위치나 그리고 배가 어디로 항행해야 되는지 그런 항행 가능 구역을 식별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교각등을 이제 교각이 기초등일 텐데요. 그걸 상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을 한 그 항소심 판결이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선고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각 기초 표시 등이 점등이 돼 있다, 저임등이 돼 있었거나 교각 등이 설치 점등돼 있었으면 이제 운행하면서 뭐 이런 걸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조금 이제 과실상계를 적용해서 책임을 좀 30% 정도로 이제 제한을 하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상 금액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인정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가 이제 영조물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이제 국가의 영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그 앞서는 동해안 소양호 사건이나 아니면 영도 청학동 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그 항내에 만약에 침몰한 선박이 이제 방치되어 있다가 선박이 지나가다가 그로 인해서 뭐 선저가 이제 그 훼손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보고된 것보다 그 항구의 어떤 수심이 낮아서 배가 들어가다가 선저가 또 이렇게 문제되는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결국 국가가 영조물을 관리할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인정을 했고요. 뭐 그렇다 한데 이제 만약에 뭐 여기 부산 남해안 뭐 전박지 사고는 조금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예견 가능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봐서 이제 조금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항만 시설이나 이런 것들과 또 관련해서 이제 국가 영조물 책임이 문제가 이제 간혹 되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이 건에서는 이제 교각의 기초 표시 등을 점등을 하고 있었느냐 안 하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표시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관리상의 하자가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조 의무 위반과 손해사의 상당 인과관계 이런 부분들이 함께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부차적인 어떤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으로 저희가 이제 낚시 여선과 관련해서는 낚시 관리 육성법을 따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낚시 여선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인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보상 한도를 1.5억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사고와 같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승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손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것인가라는 어떤 정책적인 사실 좀 고려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낚시 어선도 마찬가지로 어선도 역시 선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사안전법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플래그 규칙을 받는 그 해사안전법이나 아니면 선박 입출항법에 관한 어떤 무역항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그 항행 규칙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운항 규칙이 적용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무역항이 아닌 경우에는 선박 입출항법은 적용이 되진 않겠지만 이제 낚시 여기 그 관리 및 육성법에서 또 운항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뭐 출항선 우선의 원칙 이런 것들은 또 선박 입출항법과 마찬가지로 또 적용이 되는 것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 어선에 있어서도 기본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어떤 규칙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적용이 된다라는 것도 뭐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법원 판결입니다. 두 번째 판결인데요. 이건 이제 선언법상 임금 채권 보장 보험 등에서 보장하는 퇴직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이제 관한 대법원 판결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해운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그 해운사는 이제 해운조합이랑 이제 선원 임금 채권 보장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선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56조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가입하고 있도록 하는 그 보장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선원 임금 채권 보장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해운사가 도산을 했으니까 이제 임금이나 어떤 퇴직금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해운사가 도산한 이상 그 한국 조합에다가 이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운조합은 임금은 전액 지급했는데 퇴직금은 이제 일부만 지급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판결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이제 구선언법 이제 퇴직금 제도에 관한 이제 선언법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1항을 보시면 55조 1항인데요. 선박 소유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승선 평균 임금의 31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수준을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보다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선원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단체와 별도한 선원 근로계약에 의해서 퇴직금 제도를 가름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항에서는 이제 2항, 3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계산하기 위한 그거고. 5항을 보면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책임 없는 사유로 해지되어서 이제 계약이 해지돼서 퇴직하면 승선 평균 임금의 20일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제도를 두고 있고 그 다음 조문에 바로 임금 채권 보장보험 등의 가입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가입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선박 소유자는 선박 소유자의 파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도산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되는데 이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험이나 공제나 기금은 이런 어떤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해야 되는데 어떤 걸 보장하느냐? 그게 이제 임금의 최종 3개월분 그리고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을 보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보장해야 되는 그 3개월분, 그 다음에 3년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특히 만약에 이제 그 보장보험에 이제 가입한 게 3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쭉 가입해 왔다라고 한다면 3년 다 보장한다라는 거에 사실 좀 의문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가입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 3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그
그 뭐 해운조합이나 이런 데로서는 그러면 이거를 3년분을 다 우리가 보장한 걸로 해야 되냐 아니면 뭐 가입 기간 내고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박 소유자가 가입하거나 조성하여야 되는 보험 또는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임금의 최종 3개월분과 그다음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의 모두의 지급을 그러니까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본 거고 그런 어떤 선박 소유자의 파산 등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한 선원은 이제 3개월분과 그러니까 임금의 3개월분 그다음에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가입 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모두 포함된다라고 해서 이제 3년 다 전부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그럼 그 퇴직금은 선언법에 따라 아까 보셨던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에 했을 때 그 퇴직금 내지는 5항의 퇴직금 그러니까 아까 20일분 주는 그 6개월 이상 그다음에 1년 미만인 경우에 여기에 따른 그 퇴직금을 말하는 거고 별도의 퇴직금에 가름하는 제도를 두거나 별도의 약정으로 법정 퇴직금을 초과하는 액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거를 초과하는 부분까지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법률에 정한 그 퇴직금을 보장하는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그 퇴직금 제도나 이런 어떤 임금 채권 보장 보험에 관한 그 선언법상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대법원에가 아마 최초로 다루는 어떤 판례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는 결국 임금 채권 보장 보험 등에서 정한 가입 기간 내에 선박 소유자가 파산을 하게 되면 퇴직한 선원은 그 가입 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주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정 퇴직금을 말하는 거고 이는 이제 승선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라는 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판결입니다. 그 상법 이제 제 814조 1항의 제척기간 도과 이후의 연장이었어. 이게 이제 2022년 6월 9일 날 선고된 대법원 판결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좀 중요한 이제 법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법 814조 1항 이거 이제 계품 운송 계약에 관한 어떤 그 제척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의 제척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그거고요. 그 조항인데 이제 제척 기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안에서 문제된 거는 우리 제척 기간 1년을 이제 1년을 두고 있는데 그 1년이 다 도간 이후에 만약에 당사자 간에 우리 제척 기간을 연장하자라고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가 유효하겠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814조 1항의 본문에서는 1년의 제척 기간을 규정하고 있고요. 단서에서는 당사자들이 이를 합의로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제척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합의하는 게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연장을 시키게 되는데 만약에 그 기간이 다 도과한 이후에 이거를 연장하겠다고 당사자 간에 합의했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제척 기간이 그냥 도과한 상태로 끝났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어떤 당사자 합의를 존중해서 이 제척 기간이 늘어났다, 연장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인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좀 단순화시켜서 보면 A 회사는 이제 결국 화주 쪽인데요. A 회사는 해상 운송업체인 피고와 화물에 관한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그다음에 A는 2013년 12월 4일 날 수화인으로서 화물을 인도받았습니다. 임신 인도를 받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화물은 이제 운송 중에 악천후 때문에 손상이 된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회사는 1년이 지났죠. 이미 인도한 날, 그러니까 우리가 제척기간 기산점을 인도한 날 내지는 인도할 날로 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손상이 된 경우, 훼손이 된 경우에는 이제 인도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인도한 날이 2013년 12월 4일이었는데 수화인으로서 인도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난 2013년 12월 15일 날 화주 쪽에서 이제 운송인에게 화물의 손상에 대해서 이 화물이 보험 처리가 완결이 되지 않아서 타임바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척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3일 후에 이제 피고는 A 회사에 대해서 시효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데 동의하겠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적합보험자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화주 측에 대해서 A에 대해서 결국 손해액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럼 이제 보험자 대위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원고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고 들어오니까, 원고는 결국 2015년 12월 28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은 넘지 않았어요. 2015년은 연장하기로 당사자 간에 한 그 2015년은 넘지 않고 그 전에 소송은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2013년 12월 4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은 사실 명백하기 때문에, 저게 1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 그걸로 이미 소멸이 됐다라고 봐버리게 되면, 원고가, 그러니까 결국 적합보험자가 보험자 대리를 통해서 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소도 이미 제척기간이 도가에서 부적법 각하가 되어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피고 측에서 주장한 거는, 이 사건 소는 814조 1항의 제척기간이 운송부를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가 됐으니까 각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연장 요청을 한 거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원심 판단은 상법 814조 1항에서 정한 기간은 제척 기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운송인의 채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당사자 간에 아무리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이미 권리는 다 소멸을 해버리고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당사자들이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이거를 되살아나게 하는 방법은 없다라고 이제 판단했고요. 이게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완성 후 이걸 포기하면 서로 이제 다시 그걸 이제 다시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제 법을 따로, 그러니까 법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우리 제척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법이 없고 민법에 따로 규정이 없고 그냥 개별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그냥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보았고, 그래서 이제 제소기간 연장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각하,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달리 봤습니다. 이제 그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민법 184조 제1항을 유추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민법 184조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당사자가 이 도가로 인한,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완성으로 한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걸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 완성된 이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해석론을 유추 적용, 여기에 814조 1항의 해석에 유추 적용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포기할 수 있다라는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 정도, 그러니까 제척 기간은 일반적으로 이 기간 내에 빨리 권리를 행사시켜서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를 조속히 빨리 확정시키고자 하는데 그 구절이 있는데, 이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제척 기간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제척 기간이 꼭 해상 운송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해지권과 해지권과 관련해서 나오고, 여러 회사법상 권리와 관련해서 나오고, 여러 이제 사실은 법률에서 정한 제척 기간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제척 기간마다 사실은 좀 달리 볼 여지가 있다라고 본 것이고, 그래서 상법 814조 1항에서 정한 제척 기간은 특히 그 단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걸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연장시킬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요걸 할 수 있도록 둔 것은, 허용한다는 것은, 그건 일반적인 어떤 제척 기간과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합의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상법의 여기 814조나 아니면 그 항해 운송 계약에 있는 그 조항이 거의 있는데, 다른 어떤 일반적인 제척 기간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봐서 당사자가 이걸 합의로서 연장시킬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사실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은 조금 낮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조항에서 제척 기간 정한 취지와 목적, 권리의 성질,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종합해 보면 기간 경과 이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서 하더라도 이게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대법원이 그래서 이 연장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이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미리 포기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시효 완성으로 이제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그래서 이거 반대 해석상 포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기한다는 건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권리를 소멸했다고 권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했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제척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법에 어떤 일반 규정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 법률의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제척기간 도가 이익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해석론의 원칙적인 입장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 이거는 사실 해제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10년의 제척기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률가 적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제척 기간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시효이익 포기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이거 도가한 후에 내가 이 제척 기간 도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따로 허용이 하지 않고 그냥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하는 걸로 이제 엄격하게 해석을 했는데. 이제 이 예외가 바로 이제 814조 1항의 그 1년의 제척 기간이 도가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아까 봤듯이 유추 적용을 인정을 했고요. 그러면 어떤 다른 유형의 계약에 대해서도 그럼 이러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이제 제시한 판단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되는 제척 기간을 정한 취지와 목적 그리고 권리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당사자에게 그 기반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법률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과 형평에 맞는 해결을 가능하게 하더라도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라고 보았고 그래서 이게 여기에 그러면 개별 어떤 법률에서 정한 지적 기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는가를 사실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법원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해상운송 계약이 아닌 다른 유형의 계약에 있어서까지 이 대법원 판결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다소 좀 신중히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814조 1항이나 이런 것들처럼 사실은 그 어떤 제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합의를 이렇게 두고 있는 점에서 사실 이 대법원 판결을 중요한 어떤 근거로 봤는데 다른 어떤 일반적인 제척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합의로서 연장하는 걸 따로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안마다 아니면 개별 법률이 정한 그 제척 기간의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질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넓게 하는 데는 조금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하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다시 또 제척 기간 판결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그리고 보관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이제 제척 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한 어떤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이것도 조금 보시면 되는데 해상 운송업체인 원고는 이제 2017년 1월에 2017년 1월경에 이제 복합운송 주선업자인 이제 피고와 광양항에서 이제 호치민항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원고는 이제 화물을 호치민항까지 운송을 했지만 피고 및 피고가 지정한 수하인은 화물을 수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화된 상태로 그대로 이제 화물이 그대로 이제 보관이 되게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화물은 컨테이너 터미널에 보관이 되었고 그 결과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와 보관료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제 원고는 화물이 호치민항에 도착을 한 후에 약 2년이 경과된 시점에 피고를 상대로 운송 계약에 따른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고가 이제 운송 계약에 따라서 호치민항에 도착한 화물을 이제 수령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어떤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및 컨테이너 보관 터미널 보관료까지 전부 이제 그 상법 원심에서는 이렇게 봤는데요. 상법 814조 1항의 제척 기간에 적용 대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체화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운송인이 먼저 부담하게 되는 어떤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나 아니면 터미널 보관료 이런 것까지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인데 그런 어떤 금원들도 다
814조 1항의 제척 기간의 적용 대상이다. 그러니까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어떤 채권 채무라고 보는 거죠. 개품 운송 계약에 따른. 그리고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졌어야 하는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제기된 그 운송 계약에 기하여 제기한 소송은 모두 제척 기간이 도과해서 부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어떤 그 화물이 보관되고 한 때로부터 이미 2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미 그 1년의 제척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소송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 이제 제척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원심 판단과 다르게 봤습니다. 다르게 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갑회사 여기는 갑회사가 이제 그 화주인데요. 그러니까 갑회사 또는 갑회사가 지정한 수화인이 수령하지 않아서 화물을 수령하지 않고 이제 둠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그리고 터미널 보관료 등은 손해가 계속 발생하자 이제 운송인 측에서 화물 도착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그 화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죠. 이 사안에서 손해배상 채권, 그러니까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에 관한 을회사의 손해배상 채권은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졌어야 했던 날을 지나서도 발생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그러니까 보관되는 기간 동안 계속 발생을 하죠. 이런 어떤 특히 유형의 어떤 보관료나 어떤 초과 사용료 같은 거는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날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 그 상법 814조 1항에서 정한 그 제척 기간의 기산점으로서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기산일은 모두 채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발생됐다고 봐야 된다. 기산일이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문에서는 이게 이제 법문과 좀 충돌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법문에서는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이제 그 제척 기간이 기산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채권들에 대해서는 인도한 날로 봐버리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장기 체화가 되거나 이런 어떤 화물들 같은 경우에 1년이 지나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 경우에는 사실 그 이미 인도할 날부터 1년이 지난 것들은 나중에 발생한 거라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그 나중에 그 제척 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음의 이유로 사실은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사실 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채권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갖고, 그러니까 그 채권은 매일 그리고 새롭게 발생한다라고 해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1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점을 이제 하나씩 나누고 운송물을 인도한 날이 있고, 인도한 다음에 이게 보관이 되고, 보관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그때부터는 만약에 초과 어떤 사용료가 발생하고 아니면 터미널 보관료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인도한 날부터 만약에 기산을 하게 되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보관료 채권이나 아니면 초과 사용료 채권에 대해서 이미 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아직 권리조차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냥 인도한 날로부터 그냥 무조건 이렇게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도 결국엔 제척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나중에 소멸됐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법문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나 보관료 등 손해는 날마다 계속 발생해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유형인데, 그럼 그때를 기산으로 해서 이렇게 발생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만약에 법령상 기산점으로부터 1년이 넘어 발생하는 채권은 발생조차 하기 전에 그냥 그 행사 기간이 이미 도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무조건 소멸한 걸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이거를 채권의 발생일부터 이게 기산이 돼야 된다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제척 기간에 그러면 이 적용되는 대상이 뭐냐, 대상되는 채권이 뭐냐가 이제 먼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었던 어떤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그 다음에 어떤 보관료 상당의 어떤 그런 채권들도 여기에 어떤 상법 814조 1항의 어떤 제척 기간에 적용이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법문을 이제 보시면 운송인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 대한 채권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증거 없으면 소멸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청구원인 여하, 그러니까 어떠한 권리를 갖고 오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 대한 채권 채무에 해당하는 이상에는 결국에 운송인 간의 어떤 그 채권 채무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 원인, 그러니까 그게 불법 행위가 되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되든 아니면 운송 계약에 대한 청구가 되든 그런 것들이 다 제척기간,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대상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여기 이 판결에서도 지금 컨테이너 초과 사용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는 날마다 계속 발생해서 나날이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거 1일당 얼마를 지급하기로 만약 약정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이거는 814조 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보아서 일단은 이제 그 814 1년에 적용 대상이 되는 걸로 먼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게 기산점. 아까 이미 결론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원칙적인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소멸시효랑 제척기간을 비교해 보면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 166조 제 1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산을 하는 걸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 뜯어서 보면 이제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데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어서 행사를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만약에 행사의 어떤 기간을 정한다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이 이제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근데 아직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거고 이때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사실상의 장애 사유 그러니까 뭐 내가 권리가 이미 발생했는데 나한테 권리가 있는지 잘 몰랐다 그래서 내가 사실상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 장애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권리 행사할 수 있었을 때를 다시 판단을 해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 기간은 사실 또 민법에 따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결국 해석론에 맡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초적으로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는 권리의 발생 시점 우리 아까 보셨던 그 대법원 판결처럼 권리의 발생 시점이 기산점이 되긴 되지만 만약에 개별 법령에서 언제부터 기산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르게 되는 게 이제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대법원 판결은 조금 이제 다르게 본 것이고요. 그래서 814조 1항을 보면 이제 인도 한 날 또는 인도 할 날이라고 해서 그 기산점을 이제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4조, 840조는 이제 한일 운송 계약에 관한 건데요. 거기서도 이제 운송물을 인도 한 날, 인도 할 날, 그래서 두 가지가 결국 그 기산점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한 날은 운송물이 그러니까 실제로 일단 도착을 해서 인도가 된 경우에를 의미하는 게 이제 보통이고 인도 할 날은 운송물이 인도가 되지 않아 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기산점이 할 것인데 운송물이 인도된 날은 만약에 일부만 이렇게 화물이 깨져서 들어왔다. 그럼 일부만 뭐 좀 뭐 수량 뭐 한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5개가 멸실되고 95개가 결국 도착을 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일부 멸실, 그 일부 멸실일 거고요. 뭐 일부가 손상돼서 왔다. 기계의 일부가 손상돼서 왔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훼손이 될 건데요. 이 경우에는 어쨌든 운송물이 결국 도착을 했기 때문에 운송물이 인도 한 날로부터 기산이 되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고 실제로 만약에 운송물이 다 멸실돼서 도착을 하지 못했다 내지는 아예 뭐 인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에 뭐 배가 원료가 되는데 더 이상 오지를 못했다라고 해서 뭐 결국엔 인도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 이제 인도 할 날이 이제 우리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 한 날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인도 한 날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문제가 되는데 운송물의 인도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물에 대한 점유, 그러니까 운송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리가 정당한 수화인에게 이전되는 그 시점이 이제 결국에 인도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선화증권이 발행됐다 그러면 당연히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운송물이 인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시면 이건 조금 다른 사건인데 갑주식회사가 뭐 송화인을 위해서 오일 주식회사의 그 운송물을 양육항인 터키 내 항구까지 운송할 것을 이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내 항구까지 운송을 해달라고 했고 이제 송화인과 수화인 사이에는 운송물을 양육항에서 하역한 다음에 환승을 해서 최종 목적지인 시리아로 이제 운송할 것이 예정이 돼 있었으니까 최종 목적지는 시리아였죠. 그러니까 결국 터키 내 어떤 양육항에다가 화물을 내려서 다시 운송을 해서 시리아까지 가는 이제 그런 운송 구간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 화물은 이제 운송이 되다가 양육항에 선박이 이제 입항을 했는데
터키에서 근데 이제 자국을 경유해서 시리아로 들어가는 걸 허용하지 않아서 그 화물에 통관이 불허가 됐습니다. 화물이 터키에서 묶인 거죠. 터키에서 묶였고 그래서 갑회사 의뢰사가 통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터키 내 보관 장소에서 운송물을 임치하고 해결책을 찾기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통관이 불허돼서 아예 시리아로 운송이 되지 못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운송물의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목적지는 양육항이 터키 내 항구로 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제척 기간이 기산되기 위한 그 시점인 인도 한나는 결국에 실제로 그냥 양육항에 단순히 선박이 도착했다 아니면 뭐 입항했다 라는 것만으로는 이제 인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정당한 수행하게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화물을 줘야 되니까.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거나 만약에 지금처럼 어떤 인도가 불가능하게 됐으면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 기간에 도하였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 한 날의 어떤 개념을 먼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배 관리가 이제 이전이 되는 그 시점이라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인도 한 날이 언제인지 조금씩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운송물의 인도 한 날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벌크 화물을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일반 보세장치장에 입고된 화물의 인도 시점 이제 문제가 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화물의 인도 시점은 이제 일반 보세장치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용 보세장치장이라 그래서 이제 제3자가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보세 창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화물이 입고됐다, 들어갔다라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수화인이 그러니까 화주가 그 운송물을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 창고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지배 영역하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입고시킨 사실만으로는 운송인의 지배를 아직 떠나지는 않다. 운송인이 이제 화물을 이제 맡겨놓고 나가게 되니까 배는 먼저 출항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이 경우에 이제 화물의 인도 시점은 결국 운송인 등의 화물 인도 지시서에 의해서 결국 화물이 하역회사의 그 보세 장치장에서 이제 출고될 때, 그러니까 화물을 거기 창고에서 인도받아 갈 때, 그때가 이제 인도하는 시점이 된다라고 보지만 이제 지금 이제 영업용 보세 장치장이 아니라 자가 보세 장치장. 그러니까 이건 이제 화주가 자기가 운영하는 만약 보세 장치장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입고되면 나한테 온 거죠. 그 화물이 나한테 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보관 책임도 역시 화주한테 있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인도한날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선상도라고 하는 선상도 약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선상도 약정이라는 거는 이제 뭐 당사자 간에 당연히 인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수화인이 그러니까 화주 측에서 스스로의 비용으로 하역업자를 고용해요. 그래서 그 하역업자가 가서 운송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수령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배에서.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배에서 내리고 이제 가져오는 건데 그때는 수화인의 의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수화인의 사람이 가서 이걸 받아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려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화인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할 때 이때가 이제 그 화물이 인도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뭐 선화증권과 상환해서 이걸 인도해야 되는 이런 어떤 각종 의무들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거고 만약에 제척 기간이 문제된다 그러면 이 시점이 이제 인도한다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송물을 인도하는 이제 컨테이너 화물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물이 컨테이너 전용 장치장에 이제 반출이 돼서 보세 운송이 된 다음에 이제 자가 보세 장치장으로 입고된 것이 그걸 이제 인도라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운송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언제 이전됐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운송계약상의 어떤 인도 목적지에 이르기 전이라도 만약에 이제 화주 측에 그 화물이 뭐 점유가 이전됐다. 그 전에 받아온 거죠, 화주가.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보세 운송, 그러니까 그 보세 구역 내에서 이제 운송이 문제가 되는데 보세 운송 과정 중에 화물은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제 보세 운송을 이제 신고할 수 있는 자는 화주를 임을 받은 보세 운송업자뿐이니까 결국에는 화주 측에서 이거를 이제 가져가는 화주 측 사람이 이걸 이제 받아서 운송을 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받아왔다.
그러면 그 자가보세 장치장에 입고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자기 사람이 아까 선상도 보신 것처럼 자기 측 사람이 가서 그걸 받아온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전이 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운송물을 인도 한랄에 대한 해석이었고, 인도 한랄을 조금 더 보시면 인도 한랄은 이제 했어야 하는 날이죠. 쉽게 말하면 했어야 하는 날인데, 통상 운송 계약이 그에 따라 그냥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어. 그 내용에 조차 이행이 됐으면 인도가 행해졌던 날이 언제냐, 대략 언제쯤이 되느냐,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한랄은 운송물이 물리적으로 멸실해서 결국 도착지에 도착을 못한 경우, 대신에 인도를 거절하거나 운송이 사정으로 운송이 중단되는 경우로 중단돼서 운송물이 결국엔 인도되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이 인도 한라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특히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만약에 운송인이 나 운송물 인도 안 할래라고 거절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운송물이 결국에 인도가 안 된 경우니까 그때 운송물 인도 한라를 기준으로 제소기관이 도과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제척 기간의 어떤 해석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판결들은 이제 형사 판결이랑 이제 그 헌재 판결이라고 할 텐데요. 먼저 이제 그 선박 수리 중 사망 사고에 대한 어떤 선장의 형사책임 관련한 판결입니다. 이게 이제 형사 판결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를 보면 그 피고인 A가 이제 LNG선의 선장이고요. 피고인 B가 그 기관장인데 이 사건 선박은 2018년 3월 27일 날 이제 아침에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한 묘박지에 정박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선장과 기관장은 그 묘박지 내에서 주기관을 일단 메인 엔진을 정지시키고 예정된 연료 수급과 함께 주기관에 있었던 5번 피스톤을 교체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피스톤을 거기 이제 작업을 같이 하기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경에 이제 무게 1.5톤의 피스톤을 크랭크실로 이제 내리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는데 그 피스톤이 추락을 했고, 추락을 할 때 그 크랭크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 2등 기관사가 그 안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몸통을 충격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 선장과 기관장 모두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그 선장과 기관장 모두에 대해서 이제 유죄가 선고되고,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이 되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이제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피고인 A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장입니다. 선장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그 작업과 관련해서 피해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였거나,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라라고 한 이제 승인한 사람인데, 선장인데, 피해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였다거나 그 작업으로 인하여 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자의,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직접 행위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선장은. 그리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채 그 작업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 볼 수 없는 이상, 이 경우에 업무상 과실을 선장의 업무상 과실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본 겁니다. 특히 이 당시에 이제 그 항만 당국, 그러니까 저기 그 아랍에미리트 쪽에 그 항만 당국 쪽에 어떤 그 승인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또 그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진행한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거 어떤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들은 외부적 위험이나 아니면 선박 자체의 작업 안정성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과된 행정적 조치 의무에 관한 것이어서 이걸 해태했다 하더라도 형사상, 그러니까 행정상의 책임을 물을지 몰라도 형사상 과실까지 당연히 인정된다고는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그거를 좀 엄격하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대법원에서. 그래서 특히 더 구체적인 그 판단의 근거를 보면 이 선장은 이런 어떤 정비 작업에 대해서 회사의 구두 보고를 거치고 구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작업 계획이나 기상 상황 등은 사후에 이제 서면 보고 승인을 거치는 것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금지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항만 당국의 허가를 득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해상에서 다른 선박의 항모방해 위험성 등 외부적 위험이나 선박 자체의 어떤 작업 안전성 등의 이제 안전성에 대비한 것이고 보일 뿐 허가 절차를 생략했다는 것만으로 그런 어떤 작업이 하면 안 된다. 아예 그냥 불어댄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고 원인이 되었다 보기도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선장 같은 경우에는 그 2등 기관사, 그러니까 피해자인 2등 기관사로 하여금 뭐 메인 엔진 정비 작업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 들어가 있던 그 피해자도 역시 면허 취득자로서 이런 유사 작업에 여러 번 참여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거기에 들어간 것 자체가 어떤 뭐 참여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뭐 선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권한이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이런 업무를 승인하고 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에는 어떤 선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어디까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요. 결국 선장, 이 사건에서도 선장이 과연 그 구체적인 작업에 대해서 선주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항만당국의 허가 없이 기관장의 작업 요청을 승인한 것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설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결국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와 사실은 조금 별개로 사실 기관장은 그런 어떤 여러 작업들, 특히 이런 어떤 그 피스톤 교체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이제 총괄하는 직책에 있죠. 그리고 직접 현장에 참여하기도 하고 해서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관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가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런 선장, 그 위에 있는 상급장인 선장에 대해서까지 인정할 수 있겠는가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그 HSEQ 매뉴얼이 이제 문제가 되는 선내 여러 그 매뉴얼들 중에서 그 안전 보건에 관한 그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에 따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서면 보고나 사후적인 서면 보고나 승인을 받는 방식도 금지되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항만 허가 받는 어떤 항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도 그 취지가 그걸 위반한 것만으로 형사상 엄성 과실까지 인정하는 부족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대법원 판결을 보면 결국은 그 단순히 선장이 그 선내 총책임자 맞죠? 그래서 그런 어떤 총괄적인 책임자의 지위 있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그러면 모든 민사상, 형사상 어떤 책임을 다 부담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선장의 어떤 그 구체적인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었다라고 보는지를 이제 엄격하게 면밀하게 판단해서 이거를 가려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입장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헌재 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14조 1호 양벌 규정에 관한 합헌 결정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청구인 회사는 에이페리오 선박으로 교포 위도 항로를 정기 운항하는 내양 정기 여객 운송 사업자이고, 청구인 갑은 이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청구인 갑은 2015년에 군산해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이후부터 B해운의 C페리오와 격도 위도 항로를 교차 운항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제출해라라고 하는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업 개선 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청구인가 따르지 않았고요. 따르지 않아서 결국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받았고요. 그래서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각각 이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1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지금 처벌의 근거 조항이 된 해운법 제14조 1항과 그 다음에 처벌 규정에 대해서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결국에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조항은 해운법 14조 사업 개선의 명령인데요.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객운송 사업자의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서 1호에 있는 게 이제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벌칙을 두고 있고 회사까지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이 사업 계획의 변경, 이 문구가 모호하냐?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냐? 내가 뭘 어떻게 준수해야 되는지 자체에 좀 그 알기 어려운 그런 어떤 뭐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어떤 그런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제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해운법 4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사업 계획은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의 경영과 관련된 계획으로서 면허 취득, 면허 취득의 바탕이 된 사업 계획서의 기재 사항 및 그에 준하는 사항의 해당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라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투어졌는데 그런 것도 역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합헌이 이제 내려졌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 사업개선 명령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고 그 해사안전법 제104조의 2 제2항과 음주운항에 관한 규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청 신청인은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을 했습니다. 조타기를 이제 조작해서 운항을 했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물조타기 조작해 운항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중처벌 조항이 있었습니다. 2회 이상 이제 술에 취해서 했다라고 해서 기소가 됐고 제청 신청인은 이제 재판 계속 중에 해사안전법 제104조의 2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을 위반해서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청법원은 그 신청을 받기 위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있긴 있었는데 일단 다수 의견을 기준으로 보시면 심판 대상 조항은 가중 요건이 되는 이게 가중 처벌 조항입니다. 2회 이상 이제 음주운항을 했을 때 처벌하는. 그래서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 행위와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 음주운항을 했던 그 전력과 그다음에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항 사이에 시간적인 어떤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틀 만에 다시 했더라도 재범이 되는 거고 10년 만에 다시 했더라도 똑같이 재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근데 만약에 과거의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져서 그 이후의 행위의 음주운항을 해상교통법규에 대한 준법 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위협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다. 라고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가중처벌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굉장히 오래돼서 더 이상 한 20년 전에 했었던 그런 거를 가지고 다시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주법 정신이나 안전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반규범적인 행위를 했냐라고 이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심판 대상 조항은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인 내용, 그다음에 음주운항 당시에 어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범 행위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한 번 처벌을 받았고 이제 두 번째 처벌을 받을 때 굉장히 낮은 알코올 농도였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이 2년 이상의 징역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상의 벌금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면 좀 이게 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위헌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일단은 그 2022년에 선고된 그 주요 판결들을 설명을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변호사님, 아이고, 원래 잘 듣고요. 15쪽에 보면 컨테이너 같은 거는 스테이지 처리에 대한 정책들을 기술이죠. 이 부분이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 보면은 법에서는 인도한 날 또는 인도가 행해졌어야 했던 날, 또 법에서는 규정을 따지고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 형사가 포도를 해산하고 지금 손해배상
식선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실제 수입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보통 멸실이나 이조차일 경우에는 인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도가 해결됐어야 끝날로 해석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폐기물이기 때문에 과제비용 같은 거에 의해서 수입이 뭐안 된다든지 또는 수입자가 수령을 거부 또는 지체 지연시킬 경우에 이럴 경우에도 빗머리짓에 대해서 수출자들에 대한 후보가 손해배상을 심사가 쉽게 얘기하면 편의를 위해서 꼭 수출 쪽에 후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많이 크게 보이는데 두 번째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가 미국이나 이쪽 같은 외국들이 분명히 제어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쪽 우리 대법원과 같은 판례를 네, 사실은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는 사실 계약 관계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편의상이라고 보실 수는 있고 그다음에 실제 화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들 양자 사이는 결국에는 아무리 그러니까 포워더랑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실제 운송인이 있다고 할 때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실제 운송인에 대한 입장에서는 그 관계에서는 포워더가 결국에 화주의 이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운송 계약의 근거에서 사실은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만약 포워더가 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이제 화주와 그건 이제 그들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이제 규율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실제 운송인과 그다음에 이 포워더 사이에서도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컨테이너 차지나 디머리 차지를 하더라도 이렇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뭐 유사한 것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그 저도 이걸 하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구성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뭐 이게 연장에 그러니까 기산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사실은 외국 법제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뭐 이런 부분은 만약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실제로 보면 컨테이너 화물에 운수로 물려고 나가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이제 작업버스 장치랑 화주가 자기 어제 운수시켜서 자기 청구가 들어오는 때 이미 지배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밑에 빨간색으로 써놓으시고 모세 운송 과정 중에 화물은 화주의 살성 지배 아래 있다고 보기 상당하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부산항에 입항한 컨테이너 화물을 화주의 뭐 위임을 받던 모세 운송업자가 세관장에 모세 운송 신고를 해가지고 운송할 때 우리가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모세 운송이 완료돼서 세관장한테 완료 보고를 한 다음에 CY나 ICG, CFS에 입고가 되고 다시 화주는 DO가 상황으로 화물을 인도받는 실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화물의 인도라는 게 지배를 이제 바꾸는 건데 그런 경우 우리가 실무에서는 모빌이든 DO든 이거 상황으로 CY나 CFS에 인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호재운송 자체가 이미 화주의 지배로 넘어갔다. 이러면 만약에 이게 화주 자본은 또 이해가 되지만 선사의 그래서 선사가 일방적으로 자기 라인을 두는 일방적으로 라인을 높여시켜가지고 무슨 화주가 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런 것도 다 여기 포함되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누구 지배 영역 하에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안은 이제 보시면 자가보세 장치장으로 가는 그 보세 운송을 결국에는 화주의 위임을 받아서 그 보세 운송업자가 가지고 온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가 보세 장치장에 들어가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화주의 위임을 받아서 그걸 가져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사실상의 지배가 이전되었다라고 본 거고요. 그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론 뭐 운송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가 그걸 운송을 시켰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석할지는 좀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과연 운송인의 지배하에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화주 측의 지배하에 있지만 실제로 그냥 운송인이 이거를 이렇게 시킨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느 장소로 가는지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지배하에 있는 장소로 그러니까 창고로 가는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운송을 그거를 이제 그 준비를 하고 그거를 누구의 지시하에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엄밀하게 뭐 이런 경우에 이렇고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결국 누가 이거를 지시고 특히 운송인 측과 화주 쪽에서 누구의 어떤 지시나 누구의 어떤 어레인지 하에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이 결국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39곳의 규모로 만약에 선사가 라인으로 다른 경우에는 약간 좀 그때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영업용 지금 보세장치장으로 가는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실은 제3자가 영업용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운송인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미리 일단은 보관시켜 놓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게 지배가 화주한테 이전됐다 보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네, 귀중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주요 판례들을 쉽고 컴팩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이상혁 변호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13회 해석법 자담회가 있겠는데요. 16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정리를 좀 하고요.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16시부터 해석법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